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정치권에서 전해온 그 속보, 민주당 관련 속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혁신위원회 출범을 민주당이 예고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장고 끝에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네. 김은경 한국 외대 교수를 민주당의 새 혁신위원장으로 인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과연 저분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권의 경력이 그냥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하던 시절에 당무감사위원 하셨거든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것이 정치권의 경력이 전부 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융 쪽 전문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과연 정글 같은 정치권에 들어오셔가지고 혁신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전 조금 너무 과한 기대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축구 선수였어요. 근데 갑자기 야구 감독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야구 감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제일 잘하는 것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금융, 법률, 소비자 보호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금융 약자편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주신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 쪽의 전문가예요. 근데 정치 전문가가 해야 될 정치권의 혁신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권의 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굉장히 복잡한 당내 사정을 잘 헤쳐나가면서 강단 있게 과연 혁신 작업을 할지 좀 의문심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검사도 대통령 하잖아요. 근데 금융 전문가는 민주당 혁신위원 하면 안 됩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죠. 아니, 검사 출신들이 지금 정부 기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려하시는 내용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좀 잔뼈도 굵고 정치 생리도 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인들이 이럴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것까지 판단해서 혁신 작업들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구나 다시 한번 이번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명계도 안 되고 사실은 비명계에 너무 지나치게 쏠려도 안 되는 제3자의 인물을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정치권하고 조금 거리를 둬야 하는 사람이고 뭐 사실 정치 생리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정치권에 그만큼 가까이 갔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가운데 강단도 있어야 하고 이런 걸 다 조건을 맞추긴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이 연민어리 시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직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당내에서 갈등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좀 피해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의 경우에는 뭐 김태일 전 총장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들어갔다가 뭐 불미스러운 일로 금방 또 나오기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과거 국민의당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정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낙연 캠프에서 일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이재명 지사와 지사 시절에 그때 경기도 연구원의 이사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에 얽히는 문제들이 좀 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같이 도움을 줬던 그런 변호사들하고 함께 활동을 했던 또 경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계로 분류가 될 수도 있는 성격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사실 이번에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난주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좀 열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너무 고립됐다고 생각해서 너무 몇몇 소수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니까 이력영 이사장 같은 그런 이제 논란의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혁신위원장 임명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 안팎의 추천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당내 비명계 쪽에 추천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태도를 좀 바꿔서 좀 많은 곳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검증하는 작업도 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측면이 보인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당내 계파 간의 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 그 반대 의견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개파 간의 의견을 좀 절충한 그런 측면이 있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정치력이라든가 전문성 그리고 뭐 도덕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당히 좀 그 높은 기준이 요구될 텐데요. 이분이 앞으로 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좀 걸림돌이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정말 정무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격한 뭐 도덕성이라든지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갖고 저분은 혁신위원장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민주당 측에서는 저분을 혁신위원장으로 검증을 했을 때 부동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증여받은 거긴 하지만 강남에 무척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분에게 적절한 것이냐, 그런 쪽에 비판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에 의한 도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혁신위원장 자리가 도덕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네. 능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적응 기간이 필요 없어요.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투입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문제점은 뭐지? 뭘 혁신을 해야 되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먼저 딱 설계도를 갖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은 정치 문외한이라서 그것을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뭐 혁신위원들 선정을 하고 혁신의 내용들을 뭐 결정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오늘 저녁에 이제 선임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정말 여러 가지 이 당내 문제가 좀 많이 제기가 됐었고 사실 이 거대 정당에 이렇게 복잡하게 개파 간에 얽힌 그런 그 이해관계도 있고 새롭게 체질과 조직을 이제 탈바꿈해 간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단 말이죠. 이게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혁신위원회 정권을 위임해서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뭐 사실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를 해야 꼭 정치의 승리를 다 아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금감원 부원장 지냈고 또 여러 조직을 이끈 경험도 있고요.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를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논리 자체를 모르는 인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과연 그 드센 국회의원들을 휘어잡아가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저는 혁신이 활동을 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논의라든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혁신위원장이라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를 진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거나 의견 수렴을 밟았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최대한 의견 수렴 밟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고 얘기할 만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일단 결정하면 단호하게 그 조치를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만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정치 경험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혁신위원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기대감 섞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혁신위원장 임명할 때 지금 벌써 뭐 비명계 쪽에서는 얘기 나오는데 공천 룰까지 건드리지 말아라. 뭐 대의원들 뭐 표의 등가성 문제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할 건지까지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벌써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디까지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혁신할 것인지 얘기하다가 이런 부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 혼자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요. 앞으로 위원들 임명할 테니까 위원들 임명하는 것도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에서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다거나 뭔가 혁신이 필요할 때 정치 혁신의 관점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혁신위원장이 의견을 모아가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공천 룰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당대표한테 얘기하지 말고라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뭔가 결과물을 내는 그런 혁신위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정말 원론적인 아름다운 얘기를 잘해주셨는데 과연 그러한 역할을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막에도 계속 밑에 나오잖아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 혁신하려면요 모든 거 다 바꿔야 돼요. 정말 고집이 있어야 되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의원들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공천 문제, 당의 개혁, 혁신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180명이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 의견에 한마디 던졌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온화한 성품의 김은경 교수가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전 계속 있고요. 정치판을 잘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물어뜯고 막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그거를 저 온화한 성품의 위원장이 견딜 수가 있을까라는 안쓰러움이 전 있고 이제 혁신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에 대한 메시지가 당내를 향하면 안 돼요. 네. 국민을 향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 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대의원 폐지잖아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정치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선거제도까지 그리고 당의 강령까지 다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야지 그냥 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논란이 많았던 그냥 규정과 제도, 뭐 당원 당규 요 정도만 바꾼다면 혁신위원장은 필요가 없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에 맞게 당을 탈바꿈시켰어요 라는 이미지를 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결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좀 안쓰러운 느낌이 있는데 되게 좀 회의적으로 봐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혁신을 해서 시간을 좀 끌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에게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아직 모르잖아요. 예. 모르니까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선거제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선거제도 건드리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뚝심 있게 온화하다고 하니까요. 온화하지만 외유 내강 으로 좀 더 확실하게 이번에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에서 이제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계속 이 다가오는 총선 출마를 암시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말이 무성했습니다. 총선 출마할 것 같다 이런 말이 이제 정치권에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출마할 가능성과 당위성을 우리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출마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을 공천을 줄까? 출마를 시킬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조국 전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들에게는 조국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좀 창당을 해가지고 좀 양당 기득권 체제에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의 중도층의 마음을 사겠다 그런 건데 그것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인이 입시 비리로 징역 4년 받고 감옥에 있고 본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환상 아닌가요? 저분은 지금 해야 될 일은요, 길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안에서 재판 준비를 잘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이 쇠락의 길을 걸었던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문제였고요. 하나는 조국 사태였어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잃어버렸던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이 쇠락의 길을 걸었고 문재인 정권은 정권 교체를 당한 것이죠. 그런 분이 지금 와서 출마하겠다는 것은 자기를 명예회복하겠다라는 자기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은 저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저분 나오면 정말 경사났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생각하면은 출마 안 하는 게 답이다. 근데 저분 고집 어떻게 걸 거예요? 저분이 상식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는 이 교수직 그 파면 결정이 이분은 좀 총선 나가고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새 출발을 하면서 명예 회복을 하겠다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있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일반 사인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앙심 같은 것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한이 맺힐 정도잖아요. 그렇게까지 검찰이 수사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친의 묘비까지도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동생과 이혼한 재수 씨까지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하는 건 그거는 당시에 보수진영에서도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인사들이 있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죄를 달게 받는 것, 잘못한 부분들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책임져야 할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수사하는 행태에 있어서만큼은 한이 맺히고도 저는 남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출마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안 하길 바랍니다. 안 하길 바라고요. 그게 일단은 나중에 가서 대법원 가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 털어내고 출마를 하든 그때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결국 조국 사태 때문에 조국하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내주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일면 타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조국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도 있었던 거라고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또 본인이 바로잡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또 그렇게 지지하는 분들도 그래야 된다. 그런 상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자들도 거기에 저는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선거란 냉정한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좀 상황은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중도층을 어떻게 잡을 건지 양당이 굉장히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의 마음이 결국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이 부담을 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지금은 참으셔야 하는 때다.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네요. 네, 아직까지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나온다면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내줄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혁신 얘기 우리 앞에 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담까지 같이 지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 부담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만약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온다면은 그럼 해당 지역구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공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 봐라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국 전 장관하고 뭐 민주당 의원하고 통화하거나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아마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엔 뭐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 1번 이렇게 해서 대략 5% 정도의 득표를 얻으면 한두 석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안 하고 비례대표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대에 위성정당 우리가 사례를 봤었잖아요. 또 위성정당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테지만 조국 신당 해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만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좀 본인은 강하게 정치권에 진출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신당 창당 얘기가 아주 가볍게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좀 강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장 소장 조언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오늘로 당 대표 취임 딱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이 뭐 우리가 이제 수치화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단순화해 갖고 얘기하면은 뭐 귀에 잘 들어오니까 네. 성적을 매긴다면 한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80점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을 거라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정말 김기현 당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과 경륜을 갖고 정치권을 혁신하고 개혁을 해나가고 국민의힘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킨다. 그런 독자적인 리더십과 권위와 정치를 갖고 있다라고 기대한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냥 저분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실과 불협화음 없이 내년 총선 때까지 갈등 없이 당을 관리해달라. 가장 큰 적임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을 한 겁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뭐 당대표 됐을 때 초기에는 최고위원들의 설화가 있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분란이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당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줬다라는 것.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민생과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줬느냐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비전 발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 우리가 비정상화된 부분을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것, 그리고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라는 것,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사 공천은 절대로 없을 거라는 것, 능력 중심 민심 공천을 하겠다라는 것,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실과 갈등 없이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면서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시키는지 그 부분을 좀 주의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동안 이 김기현 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평가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 좀 끌려다닌다는 그런 평가, 심지어 이제 용산 출장소로 전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혹독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일각의 시선을 거두고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좀 이 새롭게 총선까지 잘 끌어나갈 수 있을지,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비전 발표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역시 공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대거 공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에 김기현 리더십의 어떤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점수 안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봤나요? 예.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우리 당수량 평가할 때 제가 쭉쭉 들어보니까요. 80점 매기셨잖아요. 네. 그 시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80점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50점 정도밖에 못 주는 점수인 거예요. 예. 그걸 80점으로 좀 후하게 주신 것 같은데요. 뭐 질문하셨으니까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왜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천 룰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나온다는 얘기 말고는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뭐 기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혹시 누가 내려온다네? 그러면서 지금 겁을 먹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예. 다독거리려고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무슨 검사 공천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섭잖아요. 그동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보였던 태도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초선을 입 다 꽉 닫아버렸고요. 당대표가 하는 거 아니 뭐 존재감 별로 없어. 대통령실에 다 하면 당대표는 거기에 장단만 맞춰주면 되는 상황이야.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점 줬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 그 뭐 찍어내기 논란부터 시작해서 당이 굉장히 혼란해. 뭐 집권 1년 차를 그걸로 다 보냈다고 얘기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뭐 윤심 전당대회든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당 대표가 뽑혀서 그 다음에 당이 시끄러운 건 별로 없었다. 하는 일은 없었지만 시끄러운 거 없었다는 건 50점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야당 대표하고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정말 쟁점되는 법안이 있을 때 리더십 있게 서로 간에 최저 한도가 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좀 맞바꾸기도 하고 협상도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뭔가 끌어내서 대통령실을 설득하는 모양을 보여줘야 하는 게 그게 여당 대표 역할인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걸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걸 기대 안 하면 여당 대표 그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역할론이 대통령실에서 그냥 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입법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문 열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기국회 시작도 해야 될 거고 국감도 있고 그래야지 이제 총선까지 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최소한 그 과정에서 당대표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치라든지 입법 과정에서 본인 리더십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은 원내대표가 그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침범을 하면 원내대표랑 또 갈등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어쨌든 김기현 당대표 체제의 가장 큰 과제는 안정감이에요. 갈등과 혼란과 분란 없는 거. 그것은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기대를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80점 준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네. 제가 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좀 바쁘게 달려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제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갈등이 사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내에서도 점점 더 좀 시끄러우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그 김기현 대표야말로 좀 강단 있게 이런 부분을 좀 잘 교통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강단 없이 교통 정리해야 해요. 네. 본인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을 공천 시스템이라든지 공천 룰에 투입시키기 시작을 하면 네. 분명히 대통령실과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단 없이 그냥 유연한 정말 리더십을 갖고 대통령실을 설득하기도 하고 이해시키면서 공천 분란 없이, 그래서 여권이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맞이해야지, 검사 공천 한다 그러고 검사 공천 안 된다 그러고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요, 내년 총선 해보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그냥 안정감 있게 조금 지고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정치는 꼭 이겨야만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지고 들어가면서 본인이 할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면 큰 갈등과 혼란 없이 내년 총선 공천 맞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글쎄요. 강단 없이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휘둘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민주당 혁신위원장한테 바라던 만큼만 바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잖아요.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만드느냐. 그 공관위원장이 결국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결국 대통령, 그 당시 청와대죠. 청와대하고 같이 물밑으로 공천 좌지우지하고 이러다가 그냥 이른바 폭망한 거 아닙니까? 폭망하고 그 다음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정말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치 생리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진짜 공정하게 할 거야라고 하면 저는 엄청나게 시끄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찍혀 나간 거거든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데 당대표가 감히 그걸 건드려? 공천 룰 바꾸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다가 결국 밀려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밖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는 확실하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